낭만서점 7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스너 허입니다. 네, 저희들이 71회에 이어서 오늘 72회 낭만서점 새로운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회차 방송과 오늘 녹음 시간이 그렇게 시간차가 없습니다. 네.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준비하기도 했고요. 예. 요즘 또 전국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책 읽을 정신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 네. 그래서 댓글 소개가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책보다는 TV 뉴스에 더 관심이 쏠리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뉴스도 보다 지쳐서 말이죠. 제가 평균 뉴스 시청 시간은 뭐 10분, 15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네네. 봐도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체력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 뉴스를 한 1시간, 2시간을 봐야 되니까. 그러게요. 예.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있어서 문제가 좀 잘 해결되고 우리 국가도 좀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소설 전문 팟캐스트 교보문고 낭만서점 속 코너입니다. 이슈를 담은 책 시간인데요. 네. 낭만서점에서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슈를 담은 책에서는 이 박사가 계속해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기억에 관한 주제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두 권의 책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데이비드 발다치의 장편 소설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예. 박사가 사랑한 수식의 박사님과는 반대로 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입니다. 예. 모든 것을 기억하는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있네요. 예, 이 책은 이 과잉 기억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남자가 이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인자를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있군요.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저자 발다치가 주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암투나 정치권의 권력 남용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는 정통 스릴러를 써왔는데 네. 이번 신작에서는 역시 언론과 경찰 조직, 사법제도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검찰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 책이 좀 경종을 울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요. 베셀 반 데어 콜크의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입니다. 네. 머리로는 잊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 이 트라우마 장애에 대한 입문서인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기억은 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연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는지 트라우마에 대한 것을 좀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트라우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트라우마의 개념과 치료 방법의 발달 과정, 다각도로 연구 개발된 치료법들을 소개하면서 트라우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네요. 네. 우리 예전에도 다뤘던 책 중에 뭐 트라우마 상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내용의 책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자, 박사가 사랑한 수식과 더불어 저희가 두 권의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예, 이번 가을에 또 이 세 권의 책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요.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낭만서점 시작한 이래로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DJ를 진행하면서 첫 등판했을 때 그때 제가 책 골라오지 않았습니까? 존 머시 이야기 한번 골라왔었죠. 그 이후로 두 번째로 제가 골라온 책입니다. 박사가 사랑한 수식. 저희 집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들이
잘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물론 낭만서점 하면서 읽은 책들은 다 남아있는데 그 전에 책을 적게 읽은 탓도 있겠지만 선물로 주셨네. 예, 재밌게 읽고 누군가한테 권해주거나 어딘가 가 있어요. 친구 집에 가 있고. 근데 이 책만큼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더군요. 네네. 그래서 선정됐습니다. 저도 이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이라는 소설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쉽게도 읽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환 씨의 추천으로 읽게 됐는데요. 와, 진짜 좋더라고요. 괜찮나요? 네, 재밌죠? 네. 저도 언제 읽었을까 이게? 여기 보면요, 보이시죠? 여기 31사단 도장 찍혀 있어요. 고완성이라고 돼 있네요. 예. 이게 부대에 제가 갖고 들어갔었나 봐요. 이 책을. 그러면은 부대에 뭘 갖고 들어가든 다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CD에도 여러 개 찍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읽은 지 한 그래도 8, 9년은 됐나 보다 싶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또 읽으셨던 책을 새삼 다시 꺼내 읽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예, 저도 그래서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나름의 그 대략적인 스토리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되짚어가면서 읽는데 추억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 파출부죠. 네.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이 여인의 마음에 이입되는 그 클라이막스에서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슬픔 다시 느꼈어요. 이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소설이 영화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영화도 지금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야 되는 영화 목록을 좀 적어놨거든요. 네. 거기에 크리피도 있고 우리가 다뤘는데 영화로 나온 거. 네. 예. 우리 28인가요? 우리 정 작가님. 네, 정유정 작가님. 예. 그 영화 맞나요? 장동건 씨 주연의. 그건 7년의 밤을 7년의 밤, 아마 영화로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직 만드는 중이죠? 예, 그것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제가 목록에 써놨습니다. 챙겨보려고. 예. 네. 이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 제목이 참 독특한데요. 이 작품이 어떤 소설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좀 해드릴까요? 네. 오가와 요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2년 오카야마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오가와 요코는 상처 입은 호랑나비로 1988년 가이엔 신인문학상을 거머쥐면서 데뷔했고요. 이후에 1991년 임신 캘린더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했고요. 2003년에는 박사가 사랑한 수식으로 제55회 요미우리 문학상 소설상, 제1회 서점 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이 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출간된 지 한 13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미우리 문학상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에 주는 상과 또 제1회 서점 대상이니까 이건 아무래도 문학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서점 대상이니까요. 그렇죠. 그걸 평가하는 상인데 이걸 또 동시에 받았어요. 와우. 2003년이 벌써 근데 13년 전이네요. 그러게요. 격세의 지감을 느낍니다. 저 공상학번. 예. 그렇군요. 네. 예. 또한 브라흐만 매장으로 이즈미 쿄카 문학상 2004년에 수상하였고요. 작품들이 해외 10개국에 출간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약지의 표본, 침묵박물관, 호텔 아이리스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일본에서 영화화되었습니다. 약지의 표본은 1999년 프랑스에서 발간된 가장 훌륭한 소설 20에 선정되었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지에서는 일본 문학계에서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새로운 세대의 작가로 호평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그러네요. 처음 읽게 되다는 거. 참 세상은 넓고 책은 진짜 많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읽어도 읽어도 정말 끝이 없네요. 네. 근데 그만큼 즐겁기도 해요. 이렇게 훌륭한 작품 그리고 좋은 작가가 있다는 건 어쨌든 저 죽을 때까지 뭔가 보물이 쌓여 있는 느낌이라서 캐도 나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오가와 요코가 1962년 오카야마에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뭐 나이로는 이제 한 50 중반 정도가
된 작가네요. 그리고 저는 오카야마에 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네. 굉장히 조용한 일본으로 치면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일본으로 치면 교토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섬에 있군요. 네. 지진이 거의 나지 않는 안전한 지역에 속하고요. 네, 저는 오카야마 대학 쪽에서 좀 있었는데, 네, 아직도 그때 기억을 하면 참 즐거웠던 생각이 납니다. 즐거운 아기자기하고, 네, 되게 예쁜 도시였어요. 네. 네. 그리고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엿한 중견 작가로서 많은 그 문학상의 심사위원을 또 겸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최근작에 대한 얘기는 이 작가 소개에는 없네요. 저희가 뭐 이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을 통해서 또 오가 요코에 대한 정보들 또 나중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 저희 다룰 작품 줄거리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40대 후반에 당한 교통사고로 뇌에 이상이 생긴 수학자가 있습니다. 정확히 80분마다 기억이 지워지는 박사의 기억은 1975년에 멈춰 있는데요. 그런 그의 집에서 교코라고 하는 나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그 서술자가 나죠.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예, 교코가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사는 온몸에 메모지를 붙이고 다니는데요. 이 나와의 첫 만남부터 신발 사이즈가 뭐냐라고 묻는 등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박사는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숫자에 진심을 담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80분마다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박사는 나를 처음 본 것처럼 행동하지만 적어도 80분간 그와 나는 소중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이 정수리가 평평한 나의 아들에게 루트라는 별명을 붙여준 박사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해줍니다. 너는 루트다. 어떤 숫자든 꺼려하지 않고 자기 안에 보듬는 실로 관대한 기호 루트야. 나와 나의 아들 그리고 박사 이렇게 세 사람은 매일매일이 수로 가득 채워진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등장인물부터가 벌써 좀 동화 같습니다. 가사 도우미와 자꾸 기억을 잃어버리는 수학자. 네. 그리고 가사 도우미의 10살짜리 아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루트라는 애칭을 주었죠. 네.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정수리가 평평한데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교코는 정수리가 평평해서 루트라는 기호를 붙여줬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루트라는 것은 어떤 숫자든 다 자기 안에 보듬는 그런 관대한 기호다. 관대한 기호. 그런 의미로 붙여준 거기 때문에요. 참 수학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저로서는 루트가 뭐였더라까지도 하게 되는데 루트가 요 표시죠. 예.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예. 루트 기호.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숫자가? 기억나세요? 기억날 듯 말 듯한데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저 뭐 공식이 있었죠. 네, 근의 방정식 이런가? 제곱근 이런 거 막 파이는 3.14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원주율?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되는데요. 뭐 저도 수학을 못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에 이런 기호들이 등장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 했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또 어렵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적응하게 되고요. 책의 초반부에 좀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수 얘기 나오고 뭐 소수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우회수라는 것도 나오고요. 완전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이 소설의 어떤 내용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긴밀하게 엮여서 굉장히 새로운 의미를 또 낳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수학에 대해서
감성적인 풀이를 하는 그런 문장들. 네. 굉장히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작가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사전에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책에 보면 뒤에 참고문헌이 달려 있어요. 작가가 내가 이 책을 보고 소설을 썼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데요. 예. 다 예를 들면 요시다 다케시의 안녕하세요 수학 1, 2 엔젠스베르거의 수학 귀신 후지와라 마사히코의 천재 수학자들의 영광과 좌절. 예. 특이한 거 맞네요. 방랑의 천재 수학자 LDC. 왼팔의 영광 에나스 유타카 자서전. 예, 이거는 이제 야구 선수. 야구 선수 얘기도 있고. 에나스 유타카의 자서전을 참고한 거고요.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책을 참고해서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소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코 나와 박사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는지 그 부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신발 사이즈가 몇이지? 새로운 파출부라고 말하는 내게 박사가 먼저 물은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신발 사이즈였다. 한마디 인사도 없고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든 고용주의 질문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는 파출부의 철칙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물음에 답했다. 24인데요. 오, 실로 청결한 숫자로군. 4의 계승이야. 박사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계승이 뭐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주에게 신발 사이즈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에 대해 좀 더 얘기해도 좋겠다고 생각한 나는 물었다. 1에서 4까지 자연수를 모두 곱하면 24가 되지. 박사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자네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 576-1455예요. 576-1455라고? 정말 멋진 수가 아닌가. 1에서 1억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와 정확히 일치하는군. 잠옷 감격스럽다는 듯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전화번호가 뭐가 그리 멋진지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의 말투에 담겨있는 온기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러움과 솔직함이 엿보였다. 어쩌면 우리 집 전화번호는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고 그 수를 소유한 자의 운명 또한 특별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온기였다. 박사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기 시작하고서 얼마 후 박사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혼란스러웠을 때 말 대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박사의 버릇이라는 걸 알았다. 그것은 타인과 교류하기 위해 그가 고안해낸 방법이었다. 그에게 숫자는 상대방과 악수하기 위해 내미는 오른손이며 동시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코트였다. 아무리 더듬어 봐도 몸의 선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두껍고 무겁고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코트. 그 코트만 입고 있으면 그는 자신이 있을 곳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는 파출부 일을 그만둘 때까지 매일 아침 현관에서 숫자로 이어지는 대화를 되풀이했다. 80분이면 기억이 사라지는 박사에게 현관에 나타난 나는 늘 처음 보는 파출부였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묻는 숫자는 신발 사이즈와 전화번호 외에도 우편번호, 자전거 등록번호, 이름의 획수 등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 숫자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늘 똑같았다. 딱히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기색은 없었다. 계승이니 소수니 하는 용어들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계승이나 소수의 의미와 얼개에 대해서 몇 번이고 설명을 들은 후에도 나는 현관에서의 문답을 신선한 기분으로 즐겼다. 우리 집 전화번호에 대화를 이어주는 것 말고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의미가 지니는 청명한 울림을 들으면 편안한 기분으로 하루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네. 박사와 그리고 이 집에 고용된 가사 도우미 주인공 네. 대화를 나누는 장면 좀 독특한데요. 예. 보통 처음에 이렇게 가사 도우미가 오게 되면 네. 아유 뭐 반갑습니다. 네, 오셨어요. 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부탁드려요. 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신발 사이즈가 몇인가? 24인데요.
이건 어머님이 누구니 나오는 거 아닌가요? 24. 예. 24. 예. 신발 사이즈입니다. 예. 근데 박사의 반응이 놀라워요. 뭐라고 하냐면 실로 청결한 숫자로 군 4의 계승이야라고 답해요. 청결한 숫자. 숫자에 청결하다라는 의미를 담다니요. 저는 네.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박사가 가지고 있는 수에 대한 개념과 인식들이 궁금해지고요. 네. 더 신기한 건요.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물어봤는데 576-1455 했더니 576-1455 1에서 1억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걸 어떻게 갑자기 계산을 합니까? 대단합니다. 이게 계산이 아니라 이 박사는 천재 수학자거든요. 예.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일본에서 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80분간밖에 기억이 지속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인데 예. 원래부터 머리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평생을 어떤 숫자와 이 수학에 관련된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경환 씨가 이 기타를 딱 잡으면 뭐 힘들이지 않고 어떤 곡을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연주할 수 있듯이 아마 수학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싶습니다. 그 불의의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적인 두뇌는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박사의 이러한 어떤 어쩌면 당황스럽게 느껴질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교코라는 사람은 뭐 이해심이 깊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몇 번이나 반복돼도 계속해서 잘 받아주는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박사에게 있어서 숫자는 마치 상대방에게 악수하기 위해서 내미는 오른손과도 같다는 거 깨달은 거죠. 네,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대단히 뭐랄까요. 이 박사에게는 딱 맞춤한 가사 도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우 이 할아버지 왜 한 말 자꾸 또 해? 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얼마나 큰 폭력적인 말이 되겠어요. 근데 24라고요. 24.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러면 안 되죠. 참 이 박사가 지금 나이가 64살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설에 보면 등이 굽고 키가 겨우 160cm밖에 안 되는 그리고 제멋대로 자란 흰 머리카락은 두툼한 귓밥을 절반이나 가리고 있는 좀 초라한 노인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요. 영화는 굉장히 멋있는 중후한 노신사인가요?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소설에서도 또 얼굴은 꽤 미남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초췌해져 있지만 젊었을 때는 분명히 좀 외모도 뛰어난 그런 남자였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옷은 춘추복, 동복, 하복, 양복 3벌밖에 없었다. 넥타이 3개, 와이셔츠 6장, 모지코트 1벌. 단촐한 옷장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옷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게 박사는 외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박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이 많은 것이거든요. 인파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 조용히 있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는 것도 싫어해서 이렇게 지금 이 머리가 좀 덥두룩하게 자라 있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늘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여름에도 그래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양복을 입고 그 땀띠가 나면서도 양복을 벗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건 그 양복 바깥에 클립으로 여러 장의 메모지들을 덕지덕지 고정시켜 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어떤 영화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떠오릅니다. 메멘토. 그렇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였죠. 메멘토는 이제 문신으로 새기거나 뭐 이렇게 글씨를 썼었죠, 몸에다가.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과격하게 하진 않고 메모지를 양복에다가 이렇게 잘 붙여 놓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코가 우리 집에 오는 가사 도우미라는 것도 이 메모지에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교코의 얼굴을 그립니다. 귀엽죠. 근데 그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이게 진짜 내 얼굴인가? 예, 교코는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 박사는 80분이 지난 다음에도 메모지를 확인하면서 교코라는 이 사람이 우리 집 가사도우미구나라는 그렇죠. 걸 인식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죠. 네. 네. 비록 80분 후에 다시 기억이 리셋되었지만 자신이 이미 붙여놓은 메모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도록 네.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구나 깨닫고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네, 사실은 메모를 또 붙여놓은 거기도 하죠. 예. 그러면서 그 메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나는 80분마다 기억을 잃는다. 네, 이 메모를 꼭 확인하죠. 그게 1번 메모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코와 박사와의 만남은 하루하루가 새로우면서도 또 그 하루 안에서도 새로운 만남이 될 수밖에 없죠. 네. 1시간 20분마다 새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박사를 누가 보살피고 있느냐? 바로 박사의 형의 아내입니다. 형수죠. 형수죠. 네. 책에는 미망인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미망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지 않은 표현이라면서요. 예. 그 남편이 사망한 뒤에 아직 죽지 않은 여자라는 뜻으로 네. 쓰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쓰지 않도록 하죠. 네, 요즘엔 안 쓰는 표현인 네. 거죠. 네, 섬뜩한 표현이네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에나 네, 통용되었던 용어인데 소설에는 그냥 미망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형수가 그 교코를 고용한 거죠. 네. 그 박사와 같은 집에 살지는 않습니다. 네, 별채. 별채가 박사가 사는 곳이죠. 네. 네. 서로 또 왕래를 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네네. 소설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다가 중반에만 한번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교코와 이제 면접을 본 다음에 박사를 좀 이렇게 보살펴 달라고 예, 부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코가 오게 되는데 이 박사가 하는 일은 수학 저널에 나오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그걸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의 경우에는 그 상금이 크게 걸려 있는데 그걸 상금을 타서 또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진정한 수학자입니다. 네. 근데 뭐 이 고등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응모를 하는 게 어쩌면 지금 80분간밖에 기억이 지속되지 않는 박사로서는 유일한 낙인 거죠. 그렇죠. 그거밖에는 자기의 어떤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뭐 그런 현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워낙 문제를 잘 푸니까 네, 이 교코가 막 칭찬을 해줍니다. 어머 박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금방 푸시네요. 이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증명은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또 나왔죠. 지금 수학인데 굉장히 시적이에요. 네. 예. 증명이 아름다울 수 있다. 고등학교 때 왜 서술형 시험 있잖아요. 수학에서 증명이 이렇게 맞아야 답도 그 같이 맞게 채점을 해주잖아요. 만약 증명이 틀리면 답이 맞더라도 부분 점수만 주는.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었죠. 가물가물한데요. 생각났습니다. 저 아직도 생각나요. 예. 저 그래서 서술형 문제 전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아무리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긴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수학 서술형의 답은 0, 1, 마이너스 1. 맞아. 이거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을 썼어요. 그냥. 예. 물론 중간에 증명은 없죠. 예, 예.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10점짜리 문제였거든요. 5점은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경험이 있네요. 그래요? 예, 0. 0이 맞더라고요. 아. 웬만해서는. 대단하고. 전 0이었습니다, 답이. 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리고 네. 또 전과 이렇게 수학 뒤에 이렇게 보면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저 이해를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문제만 마주했을 때는 결코 풀 수 없었던 그쵸.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예. 전과를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 왜 백지 상태에서는 그 공식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증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뭐 수학자도 아니고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결론에 다다른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은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왜 수학 선생님들이 이 답에 이르는 과정을 그 여러 갈래로 보여주기도 하시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문득 기억나네요. 각도를 가지고 계산할 때 180도에서 요렇게 됐을 때 요쪽 각도 네, 계산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예. 다르게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그 반대쪽으로 계산하는 그런 맞아요. 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고 어느 것이 가장 미학적일 수 있는가도 수학자들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수학을 잘 모르는 저도 이 하나의 예가 생각났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박사의 이런 사고 방식은요. 아까 저희가 낭독한 대로 어떤 숫자와 그리고 그에 대한 인연을 매칭시키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박사가 어쩌면 굉장한 사랑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의 발 사이즈가 얼마죠? 24요. 24? 4의 계승? 이러면서 문득 느끼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예. 그런데 이게 물론 박사는 굉장히 순수한 의도에서 했지만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창출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박사가 또 뭐 교코의 발 사이즈나 집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생일을 물어봅니다. 생일 물어보죠. 교코의 생일이 2월 20일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갑자기 막 풀러요. 근데 그 손목시계 뒷면에 284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숫자가 뭐냐 하면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닐 때 어떤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이제 학장상을 받은 거예요. 워낙 훌륭해서. 근데 그 학장상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받은 손목시계에 이제 그 284라는 게 쓰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역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장상을 받은 284번째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숫자와 또 교코의 생일을 연결시킵니다. 예. 참 어떻게 이걸 또 연결시킬까 신기합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얘기가 난감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기대에 찬 박사의 눈빛에 뭐라 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니? 내가 무슨 대답으로 수학제를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보기에 그것들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글쎄요. 나는 우물우물 얼버무렸다. 양쪽 다 세 자릿수고 비슷한 숫자 아닌가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가령 할인마트 고기 매장에서 다짐 육 220g짜리 팩하고 284g짜리 팩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100의 자릿수가 같고 나머지 자릿수는 다 짝수이고. 자네 관찰력이 대단하군. 손목시계의 가죽줄을 흔들면서 박사가 목소리에 힘까지 넣어가며 칭찬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내가 당황했다. 직감이란 중요한 것이지. 물총새가 순간적으로 빛나는 등 지느러미에 반응해서 수면으로 급 강화하는 것처럼 직감으로 숫자를 파악했어. 박사는 의자를 잡아당겨 두 개의 숫자에 더 다가갔다. 박사의 몸에서도 서재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났다. 약수가 뭔지는 알겠지? 네,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요. 220은 1로 나누어 떨어지지. 220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없어. 그러니까 1과 220은 220의 약수야. 자연수는 반드시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하지. 그렇다면 나누어 떨어지는 다른 수는 없을까? 2하고 10도 있겠죠. 맞아. 잘 알고 있군. 그럼 220과 284의 약수를 자기 자신은 빼고 한번 써보자고. 박사의 글씨체는 동글동글하고 약간 기울어 있었다. 부드러운 연필심이 가루가 되어 숫자 주위에 떨어졌다. 약수를 암산으로 다 알아내시나요?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건 아니야. 자네가 사용한 직감을 이용했을 뿐이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박사는 그 숫자에 기호를 덧붙였다. 계산해봐. 천천히. 시간은 얼마든지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박사는 내게 연필을 건넸다. 나는 광고지의 여백에 숫자를 써내려갔다. 예감과 자상함이 넘치는 말투였기 때문에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방금 전까지의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명감이 느껴졌다. 제대로 계산했는지 3번이나 검토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찾아들고 있었다. 가끔 싱크대에서 씻다만 그릇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렸다. 박사는 곁에서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 됐어요. 정답이야. 자, 보라고. 이 멋진 1년의 수를 말이야. 220의 약수의 합은 284. 284의 약수의 합은 220. 바로 우의 수야. 쉬 존재하지 않는 쌍이지. 페르마도 데카르트도 겨우 한 쌍씩밖에 발견하지 못했어. 신의 주선으로 맺어진 숫자지. 아름답지 않은가? 자네 생일과 내 손목시계에 새겨진 숫자가 이렇게 멋진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니. 나는 그저 하염없이 광고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엮어 별자리를 그리듯 박사가 쓴 숫자와 내가 쓴 숫자가 하나의 거침없는 흐름이 되어 돌고 도는 모습을 눈으로 좇고 있었다. 네. 교코의 생일 220, 2월 20일. 그리고 박사의 손목시계에 새겨진 숫자 284. 네. 두 숫자는 우의 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220이라는 건 교코를 상징하는 숫자죠. 그런데 284라는 건 박사를 상징합니다. 네. 예.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네네. 뭐 그냥 숫자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박사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 숫자들에서 우의 수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애라는 건 그러니까 우정, 우정의 숫자.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이 우의 수라고 하면서 이 소설 앞부분에 교코와 그 박사의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처럼 뭔가 친밀하고 그러면서도 친구와 같은 네, 그런 관계로 앞으로 작품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예.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숫자로 이러한 어떤 관계를 표현한다라는 것. 예, 좀 이 오가와 요코의 역량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회수라는 것의 법칙은 220의 약수의 합이 284. 284의 약수의 합이 220. 그렇죠. 아하. 이건 페르마라는 사람도 데카르트도 한 쌍씩밖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우회수다. 엄청난 우연이죠. 네. 그런데 박사와 내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뭔가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 이후에 교코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재워놓고 우회수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좀 더 찾아볼까? 해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지만 안 나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숫자죠.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쌍둥이 소수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수학에 등장하는 순간 낭만적인 울림을 띠는 것은 어째서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우회수도 그렇고 쌍둥이 소수도 그렇고 적확함은 물론 시의 한 구절에서 빠져나온 듯한 수줍음이 느껴진다.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그 속에서 숫자들이 서로 포옹하기도 하고 똑같은 옷을 차려입고 손을 마주 잡은 채 서 있기도 한다. 네. 숫자로 이렇게 이모티콘 그려놓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언어에서는 확실히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당연히 어떤 그 시적인 언어를 볼 때 제가 어떤 감동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뭐 문화 공부를 했겠죠. 근데 수학도 이렇다니. 예. 정말 이 소설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우애라는 단어 그리고 쌍둥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수학에 등장하는 순간 낭만적인 울림이 펼쳐진다. 그렇죠. 예. 우애, 쌍둥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교코라는 나도 어떻게 보면 뭐 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탐구심이 있고요. 예. 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뭐 이런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맞아요. 통찰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교코의 경우에도 뭐 그렇게 인생이 또 평탄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 아까 경환 씨가 이야기한 대로 이 10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을 혼자서 키웁니다. 네. 원래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학생 그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네. 어쩌다 보니 임신을 하게 됐고요. 그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도망쳐 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코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지금까지 키워온 것인데요. 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교코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네, 그렇게 아이에게 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중반에는 그 남편의 얼굴이 신문에 나오는 일도 있더군요. 그래서 구겨서 버려버렸다가 다시 꺼내서 스크랩을 해둡니다. 그래도 루트 아빠인데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편은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루트도 뭐 과연 교코가 그 사실을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겠죠. 자기 아버지의 어떤 비밀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라는 아이는 아버지의 정을 모르고 자란 소년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다루겠지만 이 박사와의 또 우정이 소중한 거죠. 맞습니다. 박사는 또 아이들을 굉장히 끔찍하게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네. 네. 교코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정말 색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깜짝 놀래고요. 아이가 있는데 지금 나한테 밥 차려주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묻기 시작하고요. 예. 자, 그 따져 묻는 장면 그리고 얼마나 그 아이를 생각하는지 이거 보면서 저는 도대체 박사에게 아이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뭐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정도로 예, 정말 아이를 아끼죠.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자네 아들이 있나? 박사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바람에 잡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몇 살이지? 10살인데요. 10살이라고? 아직 어린애잖나. 박사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침착함을 잃어갔다. 나는 햄버거 스테이크 재료를 버무리다 말고 그가 10이란 숫자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지금 아들은 뭘 하고 있나? 글쎄요. 지금 이 시간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도 안 하고 뛰쳐나가서 공원에서 친구들하고 야구나 하고 있겠죠. 글쎄요라니. 너무 심하지 않나? 자네, 이제 곧 해가 질 시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10의 비밀이 풀릴 기미는 없었다. 박사에게 이 경우 10은 아직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수란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 듯했다. 괜찮아요. 매일 그런데요 뭐. 매일? 그럼 자네는 매일 아이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데서 햄버거 스테이크나 만들고 있단 말인가? 박사가 왜 그렇게 아들에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는 채 나는 볼에 후추와 너트맥을 뿌렸다. 자네가 없는 동안 누가 돌보나? 남편이 일찍 돌아오나? 그렇군. 할머니가 있는 모양이지. 아니요. 아쉽지만 남편도 할머니도 없어요. 아들하고 둘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아들 혼자서 집을 지킨다는 말인가? 배는 고픈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린다는 말인가? 엄마는 남의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그것도 내가 먹을 저녁을. 이게 무슨 일이람? 안 되지. 안 될 일이야. 혼란스러워 어쩌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박사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식탁 주위를 맴돌았다. 온몸 여기저기 붙어있는 메모지가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비듬이 떨어지고 바닥이 삐걱거렸다. 스튜가 부글부글 끓어 나는 가스레인지를 껐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둘이서 살아왔는걸요. 10살쯤 되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래층에 사는 주인집에서 도와주기로 했고. 안 돼. 안 될 말이야. 식탁 주위를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박사가 내 말을 잘랐다. 어린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다니.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일이 아니야. 만약에 스토브가 쓰러져서 불이라도 나면 어쩌겠나. 만약에 사탕이 목구멍에 걸리면 누가 구해주나.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나는 못 참겠어. 그만 돌아가게.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하는 거야. 자, 어서 지금 당장 돌아가. 박사가 내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잠깐만요. 이제 이거 뭉쳐서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돼요. 무슨 상관인가? 햄버거 스테이크가 익는 사이에 아이가 불에 타 죽으면 어쩔 건가? 내일부터는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학교가 끝나면 곧장 이리로 오게 하면 되니까. 알겠나? 숙제도 여기서 하면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을 테고 어차피 내일이 되면 잊어버릴 거라고 얕보는 것은 아니겠지? 날 그렇게 보면 못 써. 난 잊지 않을 거니까. 약속을 어기면 용서하지 않겠어. 박사는 소매자락에 붙어있는 새 파출부란 메모지를 떼어내고 안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 뒤에다 이렇게 덧붙여 썼다. 와, 그 아들, 10살. 나는 어질러 놓은 부엌을 미처 정리도 못하고 손에서 나는 고기 냄새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한 채 쫓겨나듯 별채에서 나왔다. 생각하고 있는 박사를 방해해서 혼났을 때보다 훨씬 박력이 있었다. 분노의 바탕에 두려움이 깔려 있어서인가? 박사의 태도는 단호하고 절박했다. 정말 아파트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걸음을 서둘렀다. 박사에게 조금 혼이 납니다. 네. 네. 뭐 원래는 당연히 박사 저녁밥 지어주기 위해서 지금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인데요. 그러게요. 네,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빨리 아들한테 가라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예. 박사는 지금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네, 독신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녀도 없고 네, 외롭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일까요? 아이를 정말로 네,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무슨 햄버거 스테이크가 문제냐고 지금 이거 굽는 동안 아이가 불에 타면 어떡하냐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또 듣고 보니까 이렇게 떠밀려서 떠나면서 아 진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죠. 괜히 걱정되잖아요. 괜히 걱정이 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예. 박사가 교코의 아들과 이제 만나게 되고요. 루트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 아들도 박사를 굉장히 잘 따라요. 네, 너무 좋아하고요. 잘 따릅니다. 그게 박사가 이 루트를 대할 때 정말 진지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루트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루트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솔직히 말하면 대학 교수가 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 보면 얼마나 하찮겠어요. 네네. 뭐 이거 그냥 정말 뭐라고 할까요?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는 것을 이 아이가 모르는데 뭐 화내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하나하나 알려줘요. 예, 예. 네. 그리고 독특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동안 가정부와 둘이서 지낼 때는 뭐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네. 막 와구와구 먹고요. 되게 지저분하게 흘리고 쩝쩝대고 뭐 이랬는데 이 아들 10살 루트가 와서 함께 식사할 때는 잘 먹겠습니다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모범이 되는 식사를 하려고 네. 식사 예절을 다 지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는 뭔가 그 아이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행동을 조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을 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코가 뭐 식용유가 떨어져서 시장에 좀 급하게 가야 하는데 지금 아들과 그 박사만 남겨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괜찮을까? 두 사람만 남겨둬도 이런 걱정을 하면서 뭐 그래도 시장에 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일이 하나 벌어지긴 해요. 바로 루트가 이 사과를 깎다가 손가락을 좀 베인 것인데요. 예. 근데 손가락을 베일 수도 있죠. 예, 좀 베었죠. 네. 피가 좀 났고요. 예. 근데 박사의 반응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요, 일단. 네. 예, 예. 그쵸. 큰일이 났다는 듯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네. 들쳐업고 병원을 가야겠다고 그쵸. 고집을 부려서 결국 병원도 가죠. 예. 예. 그러면서 그 병원 안에서도 정말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이 아이가 괜찮을까 엄청나게 걱정하고요. 예. 그리고 사과를 깎게 된 것에 대해서도 증언도 약간 엇갈리잖아요. 그 아들은 내가 먹고 싶어서 사과를 깎았다 그랬는데 그 박사는 아니다. 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네, 괜히 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쳤다. 예. 그리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사가 건장한 체격이 아니잖아요. 정말 집에서 뭐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키도 작고 호리호리하고 왜소한 체격인데 10살짜리 남자아이를 들쳐매고 없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이 갑자기 일본 영화의 한 장면 또 떠오르네요. 러브레터. 러브레터에서 예. 특별한 존재감 없이 계속 나오던 약간 치맥기가 있는 할아버지가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들쳐매고 눈밭을 달려서 예, 병원에 가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는 건데 이 박사의 경우에는 특히 아이가 아플 때 네, 그런 힘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아들도 저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예, 뭐가 귀여웠냐면 이 박사가 그 루트, 그러니까 아들이 다쳐가지고 나중에는 막 눈물까지 보여요. 예. 근데 이 아들도 나중에 눈물을 쏟습니다. 예. 근데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린 연유가 아파서 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돌아와서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엄마가 박사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박사님에게 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하고 잠시라도 의심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서야. 라고 말해요. 얘가 뭐래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긴 한데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키워왔는데 너 엄마를 뭐 용서할 수가 없어? 제가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박사님과 루트 아이 간의 신뢰가 엄청나고 엄마 왜 박사님을 그렇게 생각했느냐 뭐 이런 타박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외로웠던 아이 루트는 그러니까 이 무한하게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박사에게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느끼는 그런 애정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증언이 엇갈리는 것만 봐도요. 그러면 박사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쳤으니까 아이 제 잘못이라고 이렇게 박사님을 또 감싼 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와 박사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여러분 짐작을 하셨겠죠? 예. 하지만 언제나 80분마다 기억은 리셋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는 오랫동안 봐왔던 것처럼 루트를 계속 아끼죠. 네. 그 자신의 몸에 저장해둔 메모 쪽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짐작할 수 있나 봐요. 처음 보는 것이지만 이제 루트 10살짜리 꼬마 아이 그리고 가정부 그렇게 해서 다시금 처음 보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남을 배려해서 또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박사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뭐 수학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순간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요. 서태지입니다. 라해로 꾸꺼 은말이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어 숙제를 이 루트 그러니까 교코의 아들이죠. 루트가 하는데 뭐 이걸 단어를 뒤집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숙제였나 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박사님 이랬더니 바로 그냥 박사는 이게 뭐 수학자가 가진 어떤 능력인지 뭐 교코도 알지 못하지만
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비범한 능력을 예, 이렇게 박사가 가지고 있고요. 예. 그에 대해서 막 루트와 교코 막 대단하다.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조로 이야기를 하죠. 진기명기. 네. 예. 하지만 뭐 박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능력인데 뭐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이 박사가 여러 가지 수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예. 예,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박사가 어떤 수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네. 있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수학에 모순이 없으니까. 그리고 악마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네요. 네. 저는 이 소설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말인데 예. 야, 이거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수학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신이 있고 없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수의 존재도 수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죠. 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파스칼 얘기 떠오르더라고요. 신의 존재를 예. 확률로 증명한 신이 있는 쪽에 거는 것이 네.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떠오르고요. 또 박사가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실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수학의 질서가 아름답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등지고 있다 해도 수학의 발견이 결과적으로 현실에 응용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목적은 실생활에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목적은 오로지 진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네. 순수학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문학도 그렇잖아요. 예. 음악도 그렇고요. 이야기거리가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루트와 교코와 박사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파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우리 박사님 외출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야구장에 갑니다. 네. 이 야구장에 간 게 이 박사가 그 일본의 아주 유명 야구 선수인 아까 경환 씨가 참고 문헌 중에 왼팔의 영광 에나스 유타카 자서전 예, 그 작가가 참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에나스 유타카의 광팬입니다. 카드를 모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은다는 게 아니라 예. 옛날에 그 카드를 그 뭐 컬렉션을 완전히 다 한 거예요. 예, 그 정도의 광팬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박사가 한 번도 야구장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야구를 글로 배웠나요? 네, 정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그 선수들의 데이터, 타율이 뭐고 뭐 이런 걸 보면 머릿속에 다 그려진대요. 몇 할 몇 푼 몇 리. 네. 네. 그래서 간 적이 없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교코와 이 아들이 그럼 우리 박사님을 위해서 예, 같이 야구장에 가보자. 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박사님을 데리고 가죠. 예. 뭐 박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보지 뭐.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다녀오고 나서 박사가 고열을 앓고요. 네. 그리고 밤새워서 간호를 하게 되죠. 그날 밤은 이제 퇴근을 하지 않고 네. 교코가 그 집에서 자면서 네. 간호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사를 놔두고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아픈데요. 우리가 괜히 데리고 나갔다가 네. 이렇게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교코는 이 박사의 집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네. 아까 교코를 고용한 사람이 박사의 형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바로 그 형수가 그 사실을 예, 은밀히 지켜보고 있다가 네네. 저 가정부가 왜 퇴근도 안 하고 저렇게 밤을 지새워? 네. 라고 하면서 예. 예, 그 인력 그 소개소에 예, 이야기를 하죠. 네. 저러면 안 된다. 네. 바꿔달라. 강제적인 이별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정부는 이제 뭐 박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뭐 인사하고 돌아설지라도 박사님은 까먹잖아요. 그렇죠. 80분 후에. 박사는 교코와 루트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코와 루트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만 그 박사와의 즐거운 추억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특히 교코뿐만 아니라 루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네. 아버지를 또 잃어버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함께했던 추억마저도 공유되지 않는. 네. 정말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부분에 몰입해보니까. 네. 정말 이별도 이런 이별이 없는. 맞아요. 예.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박사가 우리를 두 번 다시 기억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박사는 내가 그만둔 이유를 형수에게 묻거나 루트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못한다. 그는 식당의 안락 의자에서 첫 별을 쳐다보거나 서재에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우리와의 추억에 잠길 자유조차 빼앗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괴로웠다.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한 나 자신이 한심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지시받은 작업의 대부분이 고된 육체 노동이었는데도 머릿속 한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는 박사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일을 하면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침대에 앉아있는 박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습에 정신을 팔다가 사소한 실수를 몇 번이나 저질러 부인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 누가 내 뒤를 이어 일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메모지에 그려진 얼굴하고 비슷한 사람이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박사는 새 파출부에게도 역시 전화번호를 묻고 신발 사이즈를 묻고 거기에 담겨있는 암호를 해독하고 있을까? 박사가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수학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고 상상하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가 내게만 가르쳐준 수의 매력이 퇴색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제도 오늘도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인데. 혹시 후임자가 박사의 까다로움에 넌더리를 내고 소장도 역시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까? 때로 그런 염치 없는 상상에 잠기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고개를 흔들며 환상을 지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다니. 무쭈레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나를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소장의 말이 옳다. 요즘엔 왜 박사님 집에 안 가? 루트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사정이 변해서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 그래. 라며 루트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 당장 그 수학 선생 집에 가봐. 당신 아들이 골치 아픈 일을 만든 것 같아. 나도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아무튼 빨리. 소장의 명령이야. 아케보노 소개소에서 회계사네 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장을 보고 돌아와 슬슬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던 때였다. 뭐 우리 애가 무슨 하고 물을 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마당의 모습이 낯설고 서먹하게 변해 있었다. 망가진 벨도 살풍경한 가구도 제멋대로 자란 잡초도 이전 모습 그대로인데 한 걸음 발을 들이미는 순간 거북함을 느꼈다. 그러나 원인이 루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일단 안심했다. 안심하는 순간 왜 루트가 여기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미망이는 식탁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면접 때처럼 기품 있는 차림이었고 왼손에는 역시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루트는 얌전하게 앉은 채 나와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박사는 그 옆에서 생각하는 중이었다. 어느 누구와도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방향으로 의식을 집중하고 있었다. 바쁠 텐데 이렇게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자, 이쪽에 앉아요. 미망인이 내게 의자를 권했다. 역에서 뛰어온 탓에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어서 사양 말고 앉아요. 여기 손님에게 차 좀 내와요. 아케보노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파출부가 부엌으로 갔다. 말투는 정중하지만 입술을 핥아대고 손톱으로 식탁을 긁는 몸짓을 보아 미망인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뭐라 인사를 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무튼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
손톱으로 더 세게 식탁을 그어대면서 미망인이 말을 꺼냈다. 무슨 생각이죠? 숨을 고르고서 나는 말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루트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에 올려놓은 타이거스의 모자를 접었다 폈다 하고 있었다. 아니, 질문은 내가 하죠. 왜 그만둔 파출부의 아이가 이 집에 드나드는 거죠? 애써 칠한 매니큐어가 벗겨져 부슬부슬 식탁 위로 떨어졌다. 난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고개 숙인 채 루트가 말했다. 벌써 오래전에 그만둔 파출부의 아이가 말이에요. 루트의 말을 가로막으며 미망인이 말했다. 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미망인은 절대 루트를 쳐다보지 않았다. 박사 쪽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애당초 두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아니, 그렇게까지 심한 말씀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냥 잠시 놀러 온 곳 아니겠어요? 도서실에서 빌린 루게릭 이야기를 박사님하고 같이 읽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루트가 간신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60이 넘은 남자하고 10살짜리 아이가 뭘 하고 논다는 말이죠? 루트의 말은 또 무시당했다. 내게 허락도 받지 않고 또 대개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폐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해고를 당했는데 무슨 의도로 아이를 이 집에 보냈는지, 그게 문제죠. 깔짝거리는 손톱 소리가 점차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의도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겨우 10살짜리 애입니다. 놀고 싶어서 놀러 왔겠죠.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박사님하고 같이 읽으려고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겠죠. 아이에게 무슨 흑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련님을 끌고 들어간 거죠? 셋이서 외출을 하지 않나? 이 집에 묵으면서까지 간병을 하질 않나? 난 당신에게 그런 일까지 요구한 기억은 없는데. 파출부가 차를 내왔다. 의무에 충실한 파출부였다.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그릇소리도 내지 않고 사람 수대로 찻잔을 늘어놓았다. 그런 그녀가 내 편이 되어줄 리는 없었다. 그녀는 성가신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듯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갔다. 직무를 일탈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돈인가요? 돈? 너무도 뜻밖의 말에 목소리가 튀고 말았다. 무슨 말씀이죠? 애 앞에서? 말씀 삼가주세요. 그것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도련님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돈을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면. 기가 막혀서. 당신은 해고됐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인연도 없다고요. 그만하세요. 박사는 생각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루트의 모자는 잔뜩 구겨져 있었다. 나는 긴 한숨을 뱉었다. 친구잖아요. 나는 말했다. 친구 집에 놀러 온 게 무슨 잘못이죠? 누가 누구하고 친구란 말이죠? 나와 아들과 박사님이죠. 미망인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도련님한테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요.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남김없이 수하게 쏟아부었지만 한 푼도 건지지 못했으니까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도련님에게는 친구도 없어요. 친구가 찾아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렇다면 나와 루트가 첫 친구로군요. 그때 박사가 벌떡 일어섰다. 안 돼! 아이를 괴롭히면 못 써!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꺼낸 메모지에 뭐라고 쓰는가 싶더니 그것을 식탁 한가운데로 밀어놓고 나가버렸다. 미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단호한 태도였다. 그런 그의 모습에는 분노도 혼란도 없었다. 오직 정적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남은 세 사람이 물끄러미 메모지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에는 딱 한 줄, 이런 수식이 쓰여 있었다. 아무도 군소리를 하지 않았다. 미망이는 더 이상 손톱으로 식탁을 긁지 않았고 그 눈동자에서도 동요와 냉담함과 의심이 사라져갔다. 수식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박사님이 어떤 수식을 내밀고 네. 일이 잘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박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요. 모든 사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려요. 딱 한 줄의 수식으로. 네. 저희가 낭독할 때는 읽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읽을 줄 몰라요. 네. 알파벳 소문자 2에다가 네. 이 제곱 승하는 위치에 네. 숫자가 써 있는 게 아니라 파이랑 소문자 i가 써 있어요. 네. 그리고 더하기 1은 0. 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거더군요. 예. 예.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 이 책의 제목인데, 이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 바로 이 오일러의 공식이래요. 예. 네.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상수, 0, 1, 그다음 파이, i, e를 묶어주는 이 하나의 공식인 동시에 어떤 관계와 규칙이 없는 수에 1을 더하는 순간 모든 것이 0으로 규정되는 그런 공식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여기에서 완벽한 예.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써 있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역시 수학은. 네. 그러게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놀라웠던 건 뭐 박사의 태도도 그렇지만 바로 그 박사의 형수의 태도였어요. 예. 그 공식을 보자마자 냉담함도 사라지고 뭔가 수학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게요. 네. 이걸로 해결이 돼요? 그렇죠. 이걸로 해결이 됐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이후로 다시 교코는 루트와 함께 박사의 집에 드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의 형수도 박사가 지금 이들을 친구로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예.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출근하라 그래요. 네, 박사의 형수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수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형수가 오해를 계속 한 거잖아요. 무슨 돈의 꿍꿍이가 있느냐, 왜 접근하느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야근하느냐, 계속 집에도 가지 않고 보살피고, 셋이서 외출은 왜 했냐, 따져 묻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교코가 오기 이전에 가사 도우미들이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돈을 노리고 뭔가 그랬을 정황도 있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교코가 이 박사의 집에 가게 됐을 때 이미 박사의 그 집을 몇 번이나 가정부를 교체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블랙리스트 고객에 올라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뭐 박사에게 그런 흑심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 가설은 박사의 형수가 미묘한 질투심을 이들에게 느끼기도 했을지도 모른다. 예. 뭐 그런 가설이 있을 수도 그것도 가능한 있겠죠. 것 같아요. 네. 예. 박사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진 않잖아요. 네, 예. 않지만 끊임없이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오늘 이 시간에는 얘기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박사의 형수와 박사 사이에는 미묘한 네, 어떤 관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미망인에게도 형수도 80분마다 이 박사의 기억이 사라지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그 박사가 사고를 당한 것이 47살이니까 이미 그 전에 이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형수만큼은 그래도 형수로 인지가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예. 박사가 사고를 당했을 때의 어떤 사건이 그 지방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우선 그 박사예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바로 그 박사의 형수가 타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만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박사는 머리를 다쳤고요. 형수는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 내용만으로도 뭔가를 짐작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형수와 박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예. 네. 다만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사진은 나오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오일러의 공식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교코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공식이야? 좀 난감하잖아요. 우리를 다시 출근하게 해준 공식.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공식.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그 책을 들춰봅니다. 예, 그 수학과 관련된 그런 참고서가 있는 그 코너에 가서 책을 들춰보는데요. 네, 바로 그 공식에 대해서 이제 교코가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죠. 메모지와 책을 신중하게 비교해 보았다. 그것은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것이었다. 공식의 이름은 금방 알았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는 서가 사이에 서서 공식에 관련된 페이지를 몇 번이나 거푸 읽었다. 유난히 어려운 부분은 박사에게 배운 대로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여전히 수학 코너에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 일은 없었다. 수학책들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내 목소리에 나는 귀 기울였다. 파이는 안다. 원주율이다. 아이도 박사에게 배웠다.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고 허수다. 골치 아픈 것은 2였다. 2도 파이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수의 하나인 듯 했다. 우선 로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했다. 로그란 정수를 몇 제곱하여 임의의 정수를 얻었을 때 제곱한 횟수를 뜻한다. 그리고 이때 정수는 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밑이 10이면 100의 로그는 100,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된다. 보통 십진법의 세계에서는 편리하게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사용하고 이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수학 이론에서는 이를 밑으로 하는 로그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때 이는 자연 로그라고 한다. 이를 몇 제곱해야 주어진 수를 구할 수 있는지 제곱한 횟수, 즉 지수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자연 로그에 미친 셈이다. 이름은 자연 로그인데 대체 어디가 자연이란 말인가? 기호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아무리 거대한 종이에도 끝까지 다 쓸 수 없는, 마지막을 알 수 없는 숫자를 밑으로 하다니 부자연스럽게 짝이 없는 일 아닌가? 개미떼가 제멋대로 줄지어 있는 것처럼, 어린 아기가 엉성하게 쌓아올린 나무 벽돌처럼 우연적이고 무질서하고 두서없는 숫자의 나열이 실은 살이 정연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 감당이 안 된다. 신의 의도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의도를 간파한 인간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불한 노고에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인간이 정당한 감사를 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책의 무게 때문에 저린 손을 주무르고서 다시 페이지를 넘기며 18세기 최고의 수학자였다는 레오나르트 오일러에 대해 생각했다. 그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었지만 이 공식 하나로도 충분히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일러는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는 개념을 이용하여 하나의 공식을 짜냈다. 무관하게 보이는 수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연결을 발견한 것이다. 2를 파이와 i를 곱한 수로 거듭 제곱하여 1을 더하면 0이 된다. 나는 다시 한번 박사의 메모를 쳐다보았다. 한없이 순환하는 수와 절대로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 수가 간결한 궤적을 그리며 한 점에 착지한다. 어디에도 원은 없는데 하늘에서 파이가 이 곁으로 내려와 수주문 많은 i와 악수를 한다. 그들은 서로 몸을 마주기 대고 숨죽이고 있는데 한 인간이 1을 더하는 순간 세계가 전환된다. 모든 것이 0으로 규합된다. 오일러의 공식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유성의 빛이었다. 어둠의 동굴에 새겨진 시 한 줄이었다. 네. 중반부 즈음에는 여러분들이 팟빵을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용 로그 나오고 자연 로그 나오고요. 이렇게 네. 제 눈앞에서 허희 씨가 낭독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가다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예. 거기에 1이 더해지는 순간 네. 0으로 규합된다. 그쵸. 이게 포인트죠. 네, 그것도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부분은 이거죠. 무관하게 보이는 수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연결을 발견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형수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 오일러의 공식을 통해서 박사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대단한 형수와 그 도련님의 관계입니다. 정말 그
공식으로 그런 것을 밀담을 나누네요.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딱 그렇군요.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 E라는 굉장히 어색한 수학에서 알파벳 소문자 E가 나오니까요. 근데 요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오지 않나요? 알파벳 E가? 상대성 이론. 그리고 뭐 부산 사람들 부산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2의 2승. 아, 왜요? 모르세요? 그건 모릅니다. 숫자 2에다가 알파벳 2승 해가지고 그렇게 읽는 거랑 알파벳 2에다가 숫자 2를 이렇게 제곱군으로 올려서 읽는 거랑 부산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왜요? 2의 2승. 억양. 네, 억양으로. 그게 네. 조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사용되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수학 시간에 다뤘던 기억은 없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이라고 봤는데요. 뭐 박사가 여러 가지 숫자를 사랑하지만 가장 사랑한 수식은 그러니까 오일러의 공식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박사가 사랑했던 건 교코와 루트와의 관계. 만남이었다. 만남. 그걸 이렇게 지금 오일러의 공식을 통해서 은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박사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삶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빌어서 했던 이 교코와 루트와의 만남이 아니었나.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경환 씨는 어떠셨나요? 이 낭독 안에서 나왔던 이 교코의 이야기죠. 네.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잘 모르겠는 수학 공식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도 비슷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조합들이 아름답게 이 박사의 마음속에는 또 머릿속에는 정리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외톨이인 것처럼 또 병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박사에게 꼭 필요한 우리 교코와 루트 셋이서 펼치는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네, 경환 씨가 두 번째로 추천한 책이었는데 오늘 이야기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책에서 전해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을 읽으면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생각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동화 같고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 역시 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큰 갈등은 없습니다. 물론 뭐 해고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긴 하지만 인물 자체가 뭐 악인이 나온다던가 그러한 설정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요즘 세상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가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아니 제가 이제 집에 한 켠에 계속 꼽아놓고 있었지만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좀 손에 자주 잡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까져 있는데 허희 씨는 도서관에서 빌리셨다면서요? 이거 급작스럽게 저희가 좀 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 책이 정말 지금까지 본 책 중에 가장 너덜너덜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나 봐요. 네, 제가 그 대학 도서관에서 이 책을 급하게 이제 대출을 하려고요. 갔는데 이게 그 두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낭독한 책은요. 이래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전 판본입니다. 역자는 동일해요. 김난주 선생님 번역을 했는데요. 최근에 현대문학에서 이 책이 또 새로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경환 씨가 갖고 있는 책도 1회 판본이고요. 제가 읽은 책도 1회 판본이라서 이렇게 구하게 됐는데 우선 도서관에는 총 6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이. 그렇군요.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나온 게 3권, 그리고 1회 출판사에서 나온 게 3권. 그중에 5권이 대출이더라고요. 겨우 빌렸어요. 인기 짱이네요. 진짜 놀랐습니다. 괜찮은 책을 그래도 우리가 오늘 또 다룬 것 같습니다. 낭만서점 72회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 수학처럼 아름다운 삶의 증명이라는 작은 제목을 붙여서 저희가 다뤄보았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낭만서점 73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